3년 전 빗속 장례식. 준호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봐. 관 앞에서 무너진 한 어머니.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3년 후 우연히 찾아간 낯선 아파트. 며느라가? 그곳에서 만난 3살 아이. 정숙은 몰랐어요. 자신에게 손주가 있다는 걸. 며느리는 왜 숨어 살고 있을까요? 왜 시어머니를 피했을까요? 그날 밤 정숙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이게 대체 뭐야? 정숙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마당이 나옵니다. 그곳엔 박정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63의 나이,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오늘도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밥을 한 그릇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밥을 한술 뜨다가 문득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 자리에 아들 준호가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반찬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며 웃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젠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준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엔 언제나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며느리 서진은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영정 사진만 바라보던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서진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너무 슬퍼서 누구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연락은 끊겼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새 삶을 살고 싶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한 번쯤은 연락을 해줄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에 익명 송금 1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누가 보낸 건지 몰랐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봤지만 익명이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날짜가 딱 준호 월급날이었던 25일이라는 걸 깨닫고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건 서진이 보낸 돈이라는 걸 말이죠. 정숙은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모아뒀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돈이라 생각하니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애겠지.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있긴 한가 보네. 정숙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호 방이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정숙은 준호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소만 할 뿐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해서 정숙은 천천히 준호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준호가 쓰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엔 준호가 즐겨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고 책꽂이엔 준호가 읽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준호의 일기장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집에 오자마자 정숙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하며 좋아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거기선 잘 지내니? 너 없는 집은 여전히 허전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들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려는데 창밖으로 우편함에 무언가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자 등기우편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빛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동산이라니 자신은 집을 사거나 판 적이 없었습니다. 찢어서 버릴까 하다가 일단 뜯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계약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읽던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숙은 찜찜한 기분에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주소란에 적힌 동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서진과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서진이 결혼 전에 살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비교해 보니 동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설마 서진이가 아직도 그 근처에 사는 건가?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며느리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서진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물을 것인가.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일단 그 주소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말 거기 사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은 좁았고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 삐걱거리는 철문,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까지.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서자 여러 집 우편함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테이프로 붙여진 이름표들, 빛바랜 글씨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한 우편함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다는 걸 말입니다. 바로 그때 문 안쪽에서 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귀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에게 아이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준호가 속상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옆집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길 잃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아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기 사는 걸까? 그럼 그 아이는 누구지? 이틀이 지났지만 정숙은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자꾸 그 아이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정말 그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정숙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은 다시 그 다세대 주택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진이 나온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원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물어야 할까요? 정숙은 2층 복도에 도착해서 서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데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숨었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사람은 서진이었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2~3살쯤 된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진의 품에 안겨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 서서 한 손으로 힘겹게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준혁아,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배고파. 알았어. 엄마가 금방 밥 줄게. 준혁. 정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준혁이라고 지을 거예요. 준호의 준자를 물려주고 싶어요. 정숙은 그때 아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이름이 준혁이라니요. 서진과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준호의 아이일까요? 아이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2~3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준호가 죽은 게 3년 전이니까 계산해 보면 준호가 죽기 직전에 서진이 임신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례식 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서진은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아이를 낳고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숙은 손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정숙은 일어나서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서진의 결혼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끌어안고 웃고 있었고 서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명절 사진, 일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죽기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진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진이 약간 살이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도 평소처럼 일을 도왔고 준호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그땐 몰랐을 수도 있어. 초기였을 수도 있고. 정숙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진이 준혁이라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 아이의 이름이 준호가 짓고 싶어 했던 이름이라는 것뿐입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의 집 앞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어린이집에 가는 모습,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 공원에서 아이와 노는 모습을 말입니다. 아이는 아직 걸음이 서툴렀습니다. 비틀비틀 걷다가 넘어지면 서진이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정숙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서진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진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떻게 여길? 내가 여기 사는 거 알아. 그 아이도 봤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원망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왔어. 그 아이가 준호 아이 맞니?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손주였습니다. 3년 동안 몰랐던 손주였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어쩔 수가 없어?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서진도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앉자. 찬찬히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 한 잔을 주문하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봐. 왜 숨긴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찻잔을 꼭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두 사람의 테이블 주변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절 찾으신 거예요? 부동산에서 편지가 왔더구나.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라고.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그게 너 준호 죽기 전에 임신했었니?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준호 아들 맞지? 어머님, 대답해봐. 맞니, 아니니?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저 아이는 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3년이야, 3년. 내가 손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 장례식 때도 그 후로도 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 나한테 말해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답답했습니다. 서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님,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말 못해?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서진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정숙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단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해.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어머님. 준혁이 내가 볼 수 있을까?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얼굴에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게 해줘. 준호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어머님, 나 할머니야. 손주를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서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오세요. 거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아직은 준혁이한테 할머니라고 소개할 수는 없어요. 왜? 준혁이가 아직 어려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정숙은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손주를 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몇 시에 가면 돼? 5시요. 5시에 끝나요. 알았어. 내일 5시에 갈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서진은 급히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정숙은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진이 자꾸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손주를 보게 됩니다. 준호를 닮은 아이를 보게 됩니다. 정숙은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서진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일찍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4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어린이집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5시가 되자 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나왔습니다. 손에 준혁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진아. 정숙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은 준호를 닮았습니다. 코도 준호를 닮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도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 똑같네. 네, 많이 닮았어요. 준혁은 정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으니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준혁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준혁아. 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진이 준혁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인사해봐. 준혁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를 드디어 봤습니다. 준호의 아들을 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네, 잘 자라고 있어요. 밥은 잘 먹니? 네, 잘 먹어요. 정숙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진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나 가끔 와도 될까? 준혁이 보러 와도 될까?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어린이집 앞에서 보는 건 괜찮아요. 고맙다, 서진아.
정숙은 다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이제 정숙에게 익숙해진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갈게. 준혁이 잘 돌봐줘.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숙은 뒤돌아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과 준혁이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저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야?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호를 닮은 그 얼굴, 준호처럼 웃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숙은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 봤어. 너랑 똑같더라. 근데 서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어. 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이야. 그날 이후 정숙은 매주 어린이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서진과 준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진은 정숙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어린이집 앞에서 잠깐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정숙은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진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평소처럼 어린이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준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정숙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늘 직접 준혁을 데리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정숙은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윤서진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아, 서진 선생님이요?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들어가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요? 네, 아침부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걱정이 됐습니다. 서진이 아프다니요. 정숙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누가 데려가나요? 서진 선생님이 친구분한테 부탁하셨대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아픈 걸까요?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떡하지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서진의 집으로 가봐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서진의 집으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해서 서진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서진아. 어머니야. 문 안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프다면서? 얼른 들어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아픈 거잖아. 얼굴이 왜 이래? 정숙은 서진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났습니다. 열도 펄펄 끓는구나. 약은 먹었어? 아직? 아직? 그럼 빨리 누워. 내가 약 사올 테니까.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아픈데 혼자 뭘 해? 가만히 있어. 정숙은 서진을 밀어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켜고 서진을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누워. 내가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 말 말고 가만히 있어. 정숙은 서진을 눕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로 가서 야채죽과 이온음료, 미역국 재료, 계란, 양파를 샀습니다. 오래 앓으면 입맛이 없어지니 죽도 필요하고 나중엔 미역국도 끓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정숙은 장을 든 손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다시 서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냄비에 끓였습니다. 편의점 죽보다는 직접 끓인 게 낫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이 데워지는 동안 정숙은 찬물에 수건을 적셔 서진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올려놓고 있어. 열 좀 내리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지. 죽이 다 데워지자 정숙은 그릇에 담아 서진에게 가져갔습니다. 서진을 일으켜 앉히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손도 떨리는데 어떻게 먹어? 정숙은 한 숟가락씩 떠서 서진에게 먹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돌봄 받으니까요. 이런 걸로 울긴. 다 먹어. 서진은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좀 자. 내가 준혁이 올 때까지 있을게. 어머님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말 말고 자. 준혁이 와서 엄마 없으면 어떡해?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은 서진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걸레로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실 바닥도 쓸고 닦았습니다. 준혁이가 돌아와서 놀 때 깨끗해야 할 테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30 초반쯤 된 여자가 준혁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언니 집 맞죠? 그럼요, 맞아요. 여자는 정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나 서진이 시어머니예요. 서진이가 아파서 제가 와 있어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을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서진이한테 못 들었나 보네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언니는 괜찮으세요? 열이 많이 나서 지금 자고 있어요. 아, 여자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혁이 좀 봐드릴까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요. 내가 볼게요. 그럼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 전화번호 서진 언니한테 있으니까요. 여자는 준혁을 내려놓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계실 건가요? 글쎄요, 며느리 상태 보고 결정해야죠. 아, 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놀라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정숙은 문을 닫고 준혁을 안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를 제대로 안았습니다. 준혁은 정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엄마 자고 있어. 오늘은 할머니랑 밥 먹자. 엄마 아파? 응, 조금 아파. 근데 금방 나을 거야. 준혁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준혁을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준혁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준혁아, 배고프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밥 해줄까? 응. 정숙은 준혁을 소파에 앉혀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까 산 계란과 양파로 계란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잘게 썰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밥을 볶으면서 간을 맞췄습니다. 아이 입맛에 맞게 싱겁게 간을 했습니다. 준혁아, 밥 다 됐어. 이리 와. 준혁은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준혁을 식탁에 앉히고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어? 응. 준혁은 밥을 잘 먹었습니다. 정숙은 손자인 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혁은 밥을 먹고 나서 정숙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준혁을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에 준혁을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든 준혁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를 닮은 이 작은 얼굴이 신기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진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서진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안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를 돌보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준혁의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준혁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준혁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장을 열어 컵을 꺼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데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그 집에 계신다면서요? 괜찮은 거예요? 정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까 준혁을 데려온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숙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괜찮은 거냐니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있는 게 왜 안 괜찮다는 걸까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화면이 꺼지려다 다시 켜졌습니다.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1년 전 오늘. 사진첩 알림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알림을 눌렀습니다. 사진첩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호가 있었습니다. 서진과 준혁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공원 같았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분명 준호였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틀림없이 준호였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 웃는 모습, 모든 게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이게 정말 내가 맞니? 정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자 더 많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호와 서진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 준호가 준혁을 안고 웃는 사진, 준호가 준혁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 날짜는 모두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였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붙들고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준호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야. 이게 무슨...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죽었다고 했던 아들이 1년 전 사진에 있다니요. 정숙은 다시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준혁을 안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넌 살아있었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3년 내내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정숙의 손에 든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이게 대체 뭐냐고.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 준호 맞지? 내 아들이잖아.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제발, 앉긴 무슨, 대답해. 준호가 살아있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정숙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쉿, 어머님. 작게 말씀하세요. 제발. 왜 작게 말해야 돼?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어머님. 서진이 정숙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제발 작게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서진의 절박한 표정을 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도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엄마인데. 어머님을 지키려고요. 무슨 소리야?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위험? 지금은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서진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해줄 거야? 내일 밖에서 만나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정숙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말해줘. 다 말해줘야 해. 네, 어머님. 다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 속 준호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준혁이간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던 그 얼굴, 준혁을 안고 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조금 있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진의 방문을 받습니다. 아직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사둔 재료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아직 많이 약해 보였으니까요. 국을 끓이는 동안 밥도 했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나면 아침을 먹여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준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준혁아.
일어났구나. 잘 잤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준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를 닮은 이 작은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꾹 참았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다 했어. 먹자. 준혁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준혁을 식탁에 앉히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혁에게 밥을 먹이는데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아직 몸도 안 좋은데. 미역국 끓였어. 먹어. 감사합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서진에게도 밥과 국을 차려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밥을 잘 먹었습니다. 서진은 국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이 설거지를 하는데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어린이집 보내고 연락드릴게요. 밖에서 만나요. 알았어. 어디서? 제가 주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오세요. 그래.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서진의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또 빈 거실, 빈 식탁만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서진이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남의 집인 것 같은데? 아는 형사님 집이에요. 여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어느 날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자세히는 말 안 했고 그냥 회사 물류 쪽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만 했어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였어요. 준호 씨가 이상해진 게 집에 와서도 계속 멍하니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전 처음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가 보다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준호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회사 앞에서도 집 오는 길에도. 전 준호 씨가 과로해서 예민해진 건가 싶었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어요. 며칠 뒤에 작은 사고가 났어요. 준호 씨가 계단에서 누가 밀어 넘어졌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에는 길, 주차장 할 것 없이 이상하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에 자기 앞으로 발신이 넘는 상자가 왔는데 어머니 사진이랑 제 사진이 잔뜩 있었대요. 그때부터 준호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보는 눈빛이 너무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서진아, 내가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미안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준호 씨가 다 말해줬어요. 자기가 회사 물류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물 목록이랑 실제 내용물이 다르다고요. 컨테이너 안에 숨겨진 게 있었대요. 숨겨진 게? 서진은 주변을 살피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약이요. 회사 임원들이 해외 물류 라인을 이용해서 마약을 밀수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준호 씨가 증거를 찾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었대요. 수백억 원어치가 넘는다고.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그걸 신고하려고 했어요. 증거도 모으고요. 근데 회사에서 눈치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준호 씨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없애려고? 네. 마약 밀수 조직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대요. 준호 씨 말로는 이미 몇 명이 사라졌대요. 회사에서 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요. 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사실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결정했어요. 죽은 척하고 숨기로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증거도 안전하게 빼돌릴 수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힐 수 있다고. 특히 어머님은 절대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머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게 3년 전이었구나. 네. 그때 준호 씨가 아는 형사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그분만 믿을 수 있었대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정숙이 물었습니다. 장례식 때 넌 알고 있었니? 전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한테서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죽은 사람이 전화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준호 씨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아, 나야. 놀라지 마. 나 살아있어. 그 말 듣는 순간 전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나한테도 숨겨? 근데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너랑 엄마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장례식에서 네, 연기했어요. 정말 준호 씨가 죽은 줄 아는 척 했어요. 어머님 앞에서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관 앞에서 우시는 거 보면서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정숙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3년 동안 혼자 그걸 다 짊어지고 살았구나. 준혁이 나올 때도 혼자였는데 준혁이 크는 걸 준호 씨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전 사진이? 그게 준호 씨가 1년 전쯤 증거 자료 때문에 정말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정숙은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준호는 어디 있어? 해외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길게 통화는 못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에 연락 오면 엄마 보고 싶다고 전해줘.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네, 꼭 전할게요. 그리고 말해줘. 엄마는 이제 괜찮다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준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지내라고, 건강하게 있으라고, 언젠가 꼭 돌아오라고. 하지만 서진과는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한 달에 한두 번 조심스럽게 서진을 만났습니다. 늘 어린이집 앞에서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보고 서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래, 넌? 저도 괜찮아요. 준혁이 밥은 잘 먹니? 네, 잘 먹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연락 왔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뭐래? 잘 지내고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 정숙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3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석 달째 정숙은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대기업 비리 수사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관련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넷째 달 정숙은 서진을 만났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한 달째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째? 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소식이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냥 바쁜 건지 아니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호는 조심스러운 애니까. 네,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섯째 달 여전히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준호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준호가 위험한 건 아닐까, 다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여섯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떴습니다. 대기업 마약 밀수 조직 적발, 주요 임원 구속.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이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은 내부 제보자의 제공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새벽 일제히 관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 임원 5명과 조직원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수사라니 그럼 준호가 제보한 게 맞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아, 뉴스 봤니? 네, 지금 봤어요. 준호한테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근데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럴 거야.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 다 잡혔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끝났어. 준호도 곧 연락할 거야. 정숙은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계속 봤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사건을 다뤘습니다. 회사의 조직적인 범죄, 마약 밀수 규모,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 정숙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정숙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연락 왔어요. 준호한테서? 네, 방금 전화 왔어요.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뭐래? 이제 다 끝났대요. 안전하대요.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돌아온대요.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돌아온대? 네. 며칠 안에 귀국한대요.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준대요. 그래, 알았어. 정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년 하고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아들이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옵니다. 살아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정숙은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긴 기다림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고, 곧 봄이 올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서진에게서 정확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준호가 언제 들어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정숙은 아침에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생선도 샀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고등어였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면 구워주려고 샀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정숙은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준호 방도 들어가서 먼지를 닦았어요. 창문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두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마약 밀수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정숙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건강한 걸까? 밤 8시쯤이었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닦고 냄비를 씻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손을 닦고 휴대폰을 봤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집에 계세요? 그래, 집에 있어. 왜? 저희가 지금 가도 될까요? 너희가? 무슨 일인데? 준혁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와. 과일 깎아 놓을게.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시간에 갑자기,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보면 좋죠. 정숙은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어요. 깨끗이 씻어서 깎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어요. 나가요.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은 멈췄어요.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준호가 급히 정숙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정숙은 준호의 얼굴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였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준호 왔어요. 그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정숙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서진도 울면서 함께 내려앉았어요. 준호야, 준호야. 정숙은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3년이야, 3년. 엄마가 얼마나...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준호도 엄마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서진도 울고 준혁도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네 사람이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정숙은 준호를 놓고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졌어요. 이마, 눈, 코, 입, 턱. 하나하나 다 만져봤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꿈 아니지? 꿈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그럼 내 손 잡아봐. 꼭 잡아봐. 준호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은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진짜였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정숙은 또 울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춥잖아요. 그래, 그래, 들어가자. 네 사람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놓으면 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손 아프시겠어요? 괜찮아. 계속 잡고 있을 거야. 내가 또 사라질까봐 무서워. 안 사라져요. 이제 절대 안 떠나요. 정숙은 준호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겼어요. 수염도 지저분하게 나 있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괜찮았어요, 엄마. 거짓말. 얼굴 봐. 이게 괜찮은 얼굴이니? 준호는 웃었어요. 정숙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야위셨어요. 살도 빠지고. 그래, 엄마도 고생했어. 내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정숙은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준호야, 진짜 돌아온 거지? 다시 안 떠나는 거지? 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엄마 곁에 계속 있을게요. 약속해줘. 꼭 약속해줘. 네, 약속할게요. 정숙은 준호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이번엔 조용히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살아있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겼습니다. 한참 후 정숙은 준호를 놓았어요. 그리고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할머니한테 와봐. 준혁은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정숙은 준혁을 안아 올렸습니다. 준혁아, 아빠 돌아왔네. 좋지? 아빠. 그래. 이제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다 같이 있을 수 있어. 정숙은 준혁을 안고 울었어요. 서진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안았어요.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요, 어머님. 그럼 내가 해줄게. 금방 할게.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산 고등어가 있었어요. 정숙은 고등어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올리고 구우기 시작했어요. 밥도 다시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자기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호는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방 안은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밥 다 됐어. 준호는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등어구이, 김치찌개, 밥, 반찬들.
준호는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과 준혁도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겠다. 고맙습니다, 엄마. 준호는 고등어를 한 입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엄마가 구워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은 준호에게 반찬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준혁이도 많이 먹어. 네, 할머니. 네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정숙은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밥을 다 먹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3년 동안 엄마를 속이고,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하고 정말 큰 불효를 했어요.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살면 되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서진과 준혁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가족끼리 자주 보고 살아야지. 네, 어머님. 밤이 깊어졌어요. 서진과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준혁이가 아직 낯선지 잠을 통 못 자네요. 그래, 조심히 가. 당신은 여기서 하루 자고 와. 어머님이랑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서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진과 준혁이 집을 떠났고 정숙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차 마실래? 네, 엄마. 정숙은 차를 끓였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3년, 정숙의 3년.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이 더 깊어졌어요.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왔구나. 정말로 집에 돌아왔구나. 정숙도 자기 방에 누웠어요. 창밖을 봤는데 밝은 달과 함께 별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어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왔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어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영상 감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예쁜 답글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